스페인의 왕자인 펠리페 2세가 결혼을 하는 겁니다. 결혼하긴 했지만 그것도 정략적인 결혼이어서 펠리페 2세는 자신의 부인인 영국 여왕 메리 1세에 대해서 애정을 별로 못 느끼고 그냥 계속 주로 스페인에 거주를 많이 했었답니다. 그래서 메리 1세 여왕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답니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를 더더욱 카톨릭을 믿지 않는 성공의 신도들이나 청교도 신도들을 탄압하는데 엄청나게 몰두를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피바다가 계속 반복이 돼서 그 처형장에 불꽃이 꺼질 날이 없었다 할 정도로 피바다, 즉 블러드 메리 여왕의 통치 시절이 이제 유지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메리 1세의 집권 기간은 1553년부터 1558년까지 5년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남편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고 이런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분풀이하면서 살아가다가 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게 1558년이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또 권력을 승계한 사람이 메리 1세도 자녀가 없으니까 남편인 펠리페 2세가 영국에 거주하지도 않고 계속 스페인 쪽에만 주로 있다 보니까 하늘을 봐야 뭘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결국은 임신도 못 해가지고 자식이 없어서 후계자가 없으니까 결국은 그 자신의 이복 여동생인 그 엘리자베스 1세 즉 헨리 8세의 두 번째 부인인 엠볼린의 딸 엘리자베스 1세가 왕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그게 1558년입니다. 1558년. 그때 승계해가지고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45년 동안 영국을 통치합니다. 즉 1603년 70살의 나이로 사망할 때까지 영국을 45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1558년부터 1603년까지 45년 동안 영국을 통치하면서 세계 최강 대영 제국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제 기틀을 다졌냐면 1558년에 이제 집권이 시작이 됐고 그 뒤로 계속 1400 그 전에 1492년에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은 아메리카 그다음에 동양 이쪽으로 식민지 개척을 많이 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메리카 지역은 브라질은 포르투갈이 지배했고 나머지 아메리카 전역은 다 스페인이 지배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동양 지역도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이렇게 서로 분할해가지고 식민지화 시키고 이런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지켜본 영국의 여왕인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우리도 뭔가를 해내야 되는데 저렇게 대항해 시대에 식민지를 개척하려면은 해군력이 튼튼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이런 그 상황을 직시하고 해군력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을 했답니다. 그런데 당장 해군력을 증강시킬 만한 게 이제 좀 여건이 조성이 안 돼서 해적 활동을 했던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의 그런 함대를 대상으로 해적 활동을 했던 프란시스 드레이크라는 해적이 있습니다. 캐리비안의 해적 이런데 그 영화의 소재로도 등장하기도 하는 그런 인물인데요. 프란시스 드레이크라는 그런 영국의 해적을 부릅니다.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해적 대장인 프란시스 드레이크를 불러가지고 더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의 함대를 더 공격을 해라 해적질을 하도록 안 보이게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독려를 한답니다. 공식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비윤리적이기 때문에 표면상으로는 해적을 지지하지 않고 그 이면에서 그 프란시스 드레이크라는 해적 대장을 불러서 그러게 노략질을 계속 하도록 이제 독려를 합니다. 그래서 스페인에서는 나중에 이제 펠리페 2세가 이제 스페인의 왕이 됩니다. 스페인의 왕자 시절에
그 캐서린과 결혼을 했었었는데 이제 나중에 스페인의 왕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스페인의 왕이 된 펠리페 2세가 영국 여왕인 엘리자베스 1세한테 강력 경고를 합니다. 경고.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1세 입장에서는 펠리페 2세라는 스페인 왕이 과거에 형부였던 사람인 거죠. 형부. 왜냐 이복 언니인 메리 1세. 메리 1세의 남편이었었으니까요. 그런데 메리 1세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형부가 아니라 과거의 형부였던 거죠. 그래서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1세의 과거 형부였던 스페인 국왕 펠리페 2세가 영국 여왕한테 강력 경고를 합니다. 너희 나라 이렇게 프란시스 드레이크라는 사람이 계속 해적질을 하고 있는데 더 이상 봐줄 수 없다. 그 해적질을 중단시키도록 엘리자베스 1세 여왕 당신이 그 드레이크 경을 단속하지 않으면 우리 세계 최강의 함대, 스페인의 무적 함대, 스페인어로 아르마다라는 무적 함대를 이끌고 가가지고 영국을 다 그 불바다를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강력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계속 드레이크 경을 이렇게 독려를 해가지고 계속 노략질을 해라. 그래야 우리도 식민지를 개척할 수 있지 않겠냐. 즉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좀 약화돼야 우리 영국도 식민지를 개척할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전략이 많이 내포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계속 노략질을 독려하니까 펠리페 2세 스페인 국왕은 도저히 이제 참지 못하고 이제 전쟁을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남부 지역에 있는 지중해의 항구 카디스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항구에 이제 함대를 다 집결을 시킵니다. 150척의 함대에다 3만 명의 해군 병력을 이제 집결을 시킵니다. 150척의 함정 앤드 3만 명의 해군 병력을. 그래서 영국을 침공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스페인의 남쪽 지중해 해상 도시 거기 카디스 거기에다 다 집결을 시켰는데 그 정보가 영국의 해적 즉 엘리자베스 1세 영국 여왕의 비호를 받고 있는 영국의 해적 대장 프란시스 드레이크한테 그 정보가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국은 해군력이 약하다 보니까 먼저 기습 공격을 하자라고 드레이크 경은 이제 생각을 하고 한밤중에 카디스 항에 가가지고 다 배들을 이제 불질러 버립니다. 그런데 전멸시키지 못하고 상당수의 함정을 이제 불태워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세계 최강의 아르마다라는 함대를 가지고 있는 스페인의 해군력이다 보니까 다시 함대를 다시 꾸려가지고 재정비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카디스항을 출발해서 영국하고 프랑스 사이에 있는 그 바다 근처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해상전이 벌어집니다. 해상전이 벌어지는데 그게 바로 1588년입니다. 1588년.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1세가 집권한 게 1558년부터 1603년까지 45년 동안 영국을 통치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1588년이면 엘리자베스 1세가 집권한 지 30년이 된 시점입니다. 그때 드디어 이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비호를 받고 있는 드레이크라는 해적 군단과 스페인의 무적 함대 아르마다가 영국하고 프랑스 사이의 해상에서 이제 서로 맞붙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영국은 대포의 사거리가 굉장히 길답니다. 그에 반해서 스페인의 대포의 사거리는 영국 대포의 사거리보다 더 짧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 해군, 영국의 그 해적 대장은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상대로 싸울 때 스페인 대포의 사정거리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대포 공격을 스페인 무적 함대를 향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스페인 함대 사정거리에 안 들어간 상태에서 영국의 대포 공격이 이루어지니까 영국의 대포는 사거리가 스페인 대포보다 사거리가 길다 보니까 결국은 스페인의 그런 함대들이 그 많이 이제 좌초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히 그 피신을 하게 됩니다. 도주를 하게 됩니다. 어디로 이제 가게 되냐면 프랑스의 깔레항으로 가게 됩니다. 프랑스 깔레항. 그 프랑스 깔레항이면 영국하고 도보 해협을 사이에 두고 40km 거리입니다. 프랑스 깔레항에서 도보 해협을 건너서 영국 해안까지는 40km 거리, 100리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 항구로 또 피신을 가게 됩니다. 그때 또 영국의 해적 대장 프란시스 드레이크는 우리 삼국지에서 그 적벽대전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갈공명, 그 총나라의 제갈공명이 그 위나라 조조의 100만 대군을 적벽에서 화공으로 불의 공격으로 해가지고 그 승리를 거둔 그것을 이제 연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드레이크 경도 그 칼레항에 정박하고 있던 스페인 함대를 향해서 작은 배들 수십 척에다가 기름하고 그런 화약을 장착한 상태에서 그쪽으로 흘러가게 했답니다. 그래서 칼레항에 정박하고 있던 스페인 함대의 한 3분의 2가 다 불타버렸답니다. 그래서 총 150척 중에 그 전에도 몇 대 해상전에서 대포 함포 사격전에서 스페인 함대가 많이 이제 뭐 좌초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걸 포함해서 총 병력 그 스페인 함대 150척 중에 100척이 다 불타거나 그 전에 해상전에서 좌초가 됐고 결국은 50척만 남고 병력도 한 절반 이상이 다 물에 빠져 수장이 돼버리거나 죽거 여러 가지 그 전사 내지는 그 전상 내지 실종 이렇게 돼가지고 스페인 함대는 거의 와해가 돼버렸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그 유명한 그 전쟁이 바로 1588년 엘리자베스 1세가 집권한 지 30년이 됐던 시점에 엘리자베스 1세가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자랑하는 스페인의 무적함대 아르마다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던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이제 영국은 과거에는 유럽에서 2등 국가에 불과했는데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인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이김으로 인해 가지고 영국도 이제 해상 강국으로 급부상하는 이제 계기가 됐고 1588년에 그 무적 함대 격침시킨 때가 1588년인데 그로부터 4년 후에 우리나라에는 1592년에 그 임진왜란이 일어납니다. 임진왜란은 1592년, 그보다 4년 앞선 1588년에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무찔렀다. 이런 그 역사적 관계를 한번 연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그 뒤로 이제 해군의 이제 주도권이 스페인에서 영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도 이제 식민지 개척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고 무적함대를 격침시키기 3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585년에 그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의 그 식민지 개척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북아메리카의 지금의 미국의 버지니아 지역입니다. 버지니아 지역 거기에다가 그 영국의 그 국민들 106명을 보냅니다. 여자가 한 17명, 그 다음에 뭐 남자가 한 89명 정도, 그래가지고 총 106명의 그 영국인을 지금의 미국 버지니아 지역에다가 보냅니다. 1585년에. 그런데 4년 후에 가보니까, 즉 1588년에 무적함대를 무찌르고 1년이 지난 1589년에 다시 가보니까 106명의 그런 식민지 개척을 위한 영국 국민들 106명이 전멸해 버렸습니다. 왜냐? 기후,
풍토병, 식량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그 식민지 그 지역에 적응을 못하고 4년 후에 가보니까 전멸을 해버렸던 거죠. 그래서 그 미국의 버지니아라는 명칭이 버진 영어로 처녀란 뜻이지 않습니까? 이하는 뭐뭐의 땅이란 뜻이니까 처녀의 땅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결혼을 안 하고 죽을 때 1603년 죽을 때 70세 때까지 그냥 미혼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처녀가 개척한 식민지 지역이다 해서 북아메리카 버지니아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식민지 개척의 그 첫 사례는 1585년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실패를 해버린 거고 나중에 그로부터 35년이 지난 1620년이면 이미 이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1603년에 죽었으니까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죽은 때로부터 17년 후인 거죠. 그래서 1620년에 청교도 즉 퓨리턴 이런 사람들이 영국의 그 종교 박해를 피해 가지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보스턴의 플리머스 항에 입항을 하게 된 게 이제 그 최초의 미국 본격적이라기보다는 최초의 그 1585년에 실패한 거고 1635년이 지난 1620년에 이제 그 성공한 첫 이민의 역사가 1620년에 시작이 되고 그로부터 이제 16년이 지난 1636년에 세계 최고의 대학인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가 그 매사추세츠주에 개교를 하게 되고 그 1636년은 우리 조선에서는 남한산성에서 병자호란이 일어난 연도입니다. 여하튼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1603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그러게 한 45년 동안 집권하면서 세계 최강의 그 대영 제국의 기틀을 다졌다고 합니다. 왜 기틀을 다졌다라고 하냐면 그때 이제 식민지 개척을 이제 좀 첫 발을 내딛는 그런 기틀을 다진 거지 본격적으로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처럼 세계 5대양 6대주 각국의 식민지를 가지진 못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대영 제국의 그냥 기틀을 다지는 즉 무적함들을 무찔름으로 해서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보유하게 됐으니까 이제 앞으로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다졌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정말 영국의 황금기 전성기는 언제냐? 그로부터 30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300년. 그래서 1837년부터 1901년까지 집권했던 빅토리아 여왕 시대가 옵니다. 엘리자베스 1세 여왕 집권 시기는 1558년부터 1601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로부터 300년 정도가 지난 3세기가 지난 1837년부터 1901년까지 64년 동안 영국을 집권했던 지배했던 통치했던 빅토리아 여왕 시대가 이제 그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태양이 지지 않은 대영 제국. 그러니까 우리 1800년대면 이제 19세기지 않습니까? 19세기의 서세 동점의 시대지 않습니까? 서양의 세력들이 동양으로 진출해가지고 식민지 쟁탈전을 하는 서세 동점의 시대지 않습니까? 서양의 세력이 동양을 점령한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게 1800년대 즉 19세기인데 그 한 중심에 있었던 그 국가가 바로 대영 제국, 영국을 통치했던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1837년부터 1901년까지 64년 동안이나 영국을 통치하면서 해가 지지 않은, 태양이 지지 않은 대영 제국을 건설했죠. 왜 그 말이 생겼냐? 5대양 6대주에다가 영국은 식민지를 개척하다 보니까 지구가 계속 이렇게 자전을 하지 않습니까? 자전하면 지금 저기 식민지 인도가 해가 졌다. 그러면 또 그 동쪽에 있는 영국의 홍콩이 아직 또 해가 안 지고 있고 또 지구가 이렇게 또 돌아가면은 뭐 캐나다 이런데 뉴질랜드, 호주 이런데 해가 안 지고 있고 또 캐나다가 또 해가 안 지고 있고 계속적으로
그 지구가 자전하면서 계속 태양이 한쪽은 식민지 중에 한쪽은 해가 졌다 할지라도 또 다른 쪽은 해가 떠 있고, 왜냐? 그만큼 세계 각 곳곳에 5대양 6대주 곳곳에 식민지를 건설해 놓다 보니까 어떤 식민지는 해가 졌다 할지라도 다른 식민지는 또 해가 떠 있고, 그 해가 떠 있는 데가 해가 지면 또 다른 식민지는 또 해가 떠 있고, 이러니까 태양이 지지 않은 제국, 해가 지지 않은 영원한 제국, 대영 제국을 건설한 사람이 영국의 황금기, 전성기를 누렸던 빅토리아 여왕 시대고, 그게 1837년부터 1901년까지 빅토리아 여왕이 64년 동안 통치를 했었답니다. 64년 통치를 이렇게 이제 한 사람 중에 우리 청나라 시대에 강건성세 시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희대제, 그 다음에 옹정제, 그 다음에 걸륭제, 이 세 왕을 합한 통치 기간이 134년이라고 하는데, 그걸 강건성세라고 하는데요. 강희대제는 이제 61년 통치를 했고, 옹정제가 13년, 그 다음에 걸륭제는 60년인가 통치하고, 왜 60년? 강옹건이니까 걸륭제 맞습니다. 세 번째가 걸륭제인데, 걸륭제는 자신의 할아버지인 강희대제가 61년을 통치했으니까 할아버지보다 더 길게 통치한다는 것은 할아버지에 대한 결례라고 생각하고, 강희대제는 60년만 통치하고 그 이후에는 상왕의 자리에 물러나 있었던 기간이 3년이랍니다. 그래서 63년인가 기거든요. 여하튼 그런 식으로 강희대제 61년, 옹정제 13년, 그 다음에 걸륭제 60년 이런 식으로 합해가지고 하다 보면 134년이라고 합니다. 134년, 61 플러스 60 그러면 120일에다가 13을 하면은 134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강희대제, 그 다음에 옹정제, 걸륭제, 이 시기를 강건성세, 강희대제로부터 시작해서 걸륭제까지 그 전성기를 이뤘던 시기다 해서 강건성세라 하거든요. 그게 134년이라 하고, 청나라의 황금기였고, 그런 그 기반하에 실학이 발달이 됐고, 그게 우리 조선의 북학파들한테 전파가 되고 이런 거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하튼 그러게 오랫동안 집권했던 강희대제 61년이 있는데, 그보다 더 3년이 더 긴 64년을 통치한 사람이 바로 그 빅토리아 여왕,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고, 또 그 기록보다 더 긴 사람이 있죠. 프랑스의 태양왕 루이 14세. 루이 14세는 71년 정도인가 통치를 했습니다. 71년인가 72년. 여하튼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닦아놓은 그 세계 최강 대영 제국의 기반을 토대로 해서 300년이 지나서 빅토리아 여왕이 태양이 지지 않은 영원한 대영 제국을 건설했다. 이런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 20세기에 들어서서 1914년부터 1918년까지 1차 세계대전, 또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이제는 영국의 위상보다는 미국의 위상이 더 강해져서 이제 지금부터 한 100년 전인 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이제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 이제 된 거고,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이 G2로서 미국과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하튼 세계사의 흐름에서 영국의 그런 이제 그 변화, 영국의 위상 변화에 대해서 좀 가늠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스토리로 오늘 헨리 8세와 엘리자베스 1세 여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좀 역사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헨리 8세는 결혼을 6번 했는데 2명의 부인은 처형시키고 2명의 부인과는 이혼을 하고 1명의 부인은 사별하고 마지막 부인과는 이제 끝까지 살았는데,
그 마지막 부인은 남편과 남편이 죽은 다음에 결혼을 또 하고 또 자기는 남편의 6번째 부인이 되기 전에 또 결혼을 2번 한 경력이 있고 뭐 이런 굉장히 특이한 점들이 많은 게 그 재미있는 뭐 영화나 그 드라마의 소재가 되는 그런 점들인 것 같고요. 그 2번째 부인인 엠볼링을 처형했던 게 바로 딸을 낳았을 뿐이고 아들을 못 낳아서 처형을 했는데 그 딸이 바로 원치 않게 태어난 그 딸이 결국은 세계 최강 대영 제국의 기틀을 다진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된 거죠. 역사는 참 아이러니가 많은 것 같고요. 그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명칭이 지금 현재의 영국 여왕이 우리 한국전쟁 당시인 1952년경인가 1952년경부터인가 영국의 여왕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영국의 여왕이 되신 지 한 70년 가까이 되신 것 같거든요. 그 현재 영국의 여왕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입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근데 지금부터 거의 500년 전에 한 450년 전이죠. 450년 전에 그 1558년부터 1601년까지 영국의 그 전성기의 기반을 다졌던 분이 이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영국의 헨리 8세와 엘리자베스 1세 여왕에 관하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미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에 더 재미있는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